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준입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4.2에서 4.5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제부터 추가적으로 들어서는 그 모습은 금리가 어느 정도 경계권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 위로 올라서거나 아니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 그 영향이 좀 더 세질 것이고요. 또 금리 상승을 만들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점차 그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정 적자 문제나 미국 대선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제 분기 리펀딩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재정 적자가 더 우려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요. 디테일한 내용은 내일 나오지만 어제 나온 자료 중에서도 의미 있는 부분 오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는 4.3%를 넘어서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오늘 경제지표도 소비자 신뢰지표하고 졸트 보고서 나오죠. 좀 이따 나올 것이고 아마도 그 졸트 보고서 나온 다음에 제가 이 동영상을 업로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제지표도 금리가 저 정도 올라가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최근의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패드 쪽에서도 미리 자료를 내놓고 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언론사나 경제연구소에서 내놓는 자료들이 미리 선반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보다 좀 덜하지만 금리가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리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 실적이요. 오늘 장전에는 경제지표가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된 다음에 이 기업 실적들이 실적 시즌 초반에는 금융주가 좀 집중이 됐는데 이번 주부터는 기업 실적이 좀 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질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AMD,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인텔, 이런 기업들이 오늘, 내일, 모레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 기업들 말고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들이 있는데 페이팔이나 맥도날드, 비자, 캐터필러 같은 경우도 관심이 가고요. 조금 더 관심을 넓히면 우버나 엑슨모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한번 참고하는 정도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구글 실적이 언제 나오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늘 장전에 나온다라고 집계하는 것도 있는데, 구글 실적 발표가 언제냐고 구글한테 물어보니까 어닝콜이 오후 4시 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구글도 장 마감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오늘 장 중에 다른 기업들 때문에 좀 영향을 받고 내일 새벽에 이 알파벳하고 AMD 같은 경우가 시장에 좀 영향을 강하게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AMD 같은 경우는 이 기업 자체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쪽의 전망이 또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경제지표나 이런 기업 실적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본격적으로 미국 재무부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강하고 또 중기 모멘텀으로 이 재정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하고도 연결되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 자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5 회계연도가 이제 시작이 되죠. 미국 같은 경우 재정 적자가 지속이 되는가,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나온 재무부 자료요. 경제 현황을 리포트한 자료도 있거든요. 그런 자료 같은 경우는 FOMC 회의 때도 그러한 내용하고 비슷하게 자료가 집계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재정 수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에 대한 계획, 그리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계획,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고, 또 지난 분기요, 7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그 수치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런 표로 또 집계를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 나오면 항상 제가 나름대로 또 자료를 다시 변환해 가지고 그래프로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만드는데요. 오늘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지난 분기에 확정됐었던 그 계획이거든요. 4분기 계획이요. 그 조달 금액이 5,650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가 190억 달러 줄어들어서 5,460억 달러로 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5,650억 달러를 4분기 국채 발행을 이렇게 줄였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분기 2025년 1분기요. 그 발행량은
8,230억 달러를 조달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게 이 수치입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전년 대비로 따져봤을 때 2024년 1분기하고 비교하면은 좀 늘어나죠. 2023년 1분기에 7,480억 달러하고 비교하면은 750억 달러, 한 10%가 증가하는 것이죠. 근데 2023년 1분기하고 비교하면은 그때는 9,320억 달러이기 때문에 1,100억 달러 정도 적죠. 제가 왜 2년 전하고 비교하냐면요.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따져볼 때 올해는 좀 상대적으로 발행 물량이 적었는데 2023년에 좀 발행 물량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때 발행된 물량이 좀 많고 이때가 적었다 해서 그 줄어든 것이 만기 상환돼 가지고 부채가 감소한 게 아니라 만기가 좀 펼쳐지면서, 그러니까 이때 만기되는 물량도 있고 또 2025년에 만기되는 물량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테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국채는 발행 물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어떻게 이쪽으로 스프레드 돼가지고 증액 물량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그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정권 들어선 이후의 흐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은 올해보다 늘어나는 거, 이걸 보면은 부담은 지속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팬데믹 때 이렇게 확 늘어난 물량들이요. 이 물량들이 계속 롤오버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줄어들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권 바뀌면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정권에 누가 되든 간에 부채하고의 싸움은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재정을 축소할 것인지 그건 참 의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부채의 문제는 어제 나온 수치에서도 계속된다. 그것을 또 미국 재무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TJ 잔고 쪽에서 한번 볼게요. 정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9월 말에 8,500억 불 잔고를 가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집계된 걸 보니까 9월 말에 8,860억 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360억 불이 더 들어온 겁니다. 세수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늘어난 게 세수 요인뿐만이 아니라 국채 발행이 계획보다 조금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국채 발행이 계획으로 7,400억 불이었는데 7,620억 불이 발행이 돼서 220억 불이 더 증액 발행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계획보다 140억 불 정도가 세수 요인이 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굳이 해석을 갖다 붙인다면은 경제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세수 요인이 있었고 국채 발행보다 수익 금액이 더 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지난 분기 마감된 수치고요. 이번 분기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재정 계획을 보면은 12월 말에 TJ 분기 말 잔고가 7천억 불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계획이요. 그리고 9월 말 잔액이 예상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국채 발행 계획은 이전 계획보다 190억 불 정도 덜 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줄어든 거요. 전 분기는 이거였는데 분기 말 잔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좀 줄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은 190억 불 감소했는데 분기 초 잔액이 360억 불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분기 말 잔고 7천억 불을 유지하는 그 재정 계획에 따르면은 실제 유동성은 지난 분기 계획보다 170억 불이 더 증가하는 것이죠. 국채 발행은 190억 불이 줄어들었지만 지난 분기 말 잔액이 360억 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분기 말 잔고가 똑같아도 쓸 수 있는 돈은 170억 불이 더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9월 말에 분기 말 잔액이 8,860억 불이고 10월 25일 지난주에 주말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8,270억 불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쓴 돈 지난주까지 따져보니까 590억 불 정도 썼다라는 것이고요. 10월이 이번 주에 며칠 더 남아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변동할 수 있겠는데 25일까지 이 정도 쓴 걸 감안하면은 12월 말 잔액을 따져볼 때 지금 같은 속도로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계획대로 7천억 불 정도 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시중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달라스 페드 로리 로건 총재가 유동성 풍부하다, QT 더 해도 된다, 그리고 RRP 잔액 다 없어져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늘어났었던 이 금액들이 2024년에는 발행 증가량이 이것보다 넘어가지 않았는데 과연 2025년 그 이후에는 어떤 식의 재정 계획이 나타날지 그것은 이번 계획뿐만이 아니라 새 정부의 몫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이 QT 테이퍼링이 가속되거나 QT가 중단되는 모습으로 2025년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작용을 할 것이고요. 바이백 프로그램도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는 그 빚의 증가 속도하고 그것을 상쇄시키는 요인이 여기서 부닥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정치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부채 급증의 시대가 오는가? 한번 정치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6일 남았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트럼프의 뉴욕 유세죠. 거기서 나타났었던 모습 중에서 흥미로운 모습, 일론 머스크 한번 또 보겠습니다. Madison Square Garden, ladies and gentlemen, give it up for the greatest capitalist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lon Musk! 일론 머스크 저분은 이번엔 주인공이 아닌데 저러다가 정치 진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직은 좀 어설퍼 보이긴 한데 어울리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저분이 저런 형식으로 하고 그냥 끝날 것인지 그것도 참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할 테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66%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더블 스코어네요. 폴리마켓에 대한 신뢰도 계속 거론이 되고는 있는데 다른 쪽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재정하고 연결해서 제가 볼 때는 이 공화당의 지지율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단순히 승률이 높아지는 전체 집계뿐만이 아니라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느 한 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세였었던 미시건 같은 경우도 다시 최고치까지 휙 올라갔다가 조정 보이고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재정 적자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하원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것도 중요할 텐데 대통령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상원도 그렇고 지금 하원도 50% 이상 올라간 다음부터 굳히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재정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꽤 궁금하다 이거거든요. 지금 정권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 발행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이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뒤에 옐런 장관이 관두는지 또 연임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블룸버그 인터뷰할 때 재무부 장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난 재무부 장관 무누신 장관을 거론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옐런 장관이 또다시 과연 연임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누가 되든 간에 과연 여기서 확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상하원을 만약에 다 가져간다면 과연 이분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게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금리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QT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텀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국채 발행도 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수치가 어제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듀레이션별로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내일 나오겠지만 아무리 좋게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향후 재정 적자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거나 금리가 안정되는 쪽으로 과연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될까? 제가 봤을 땐 그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상향된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면 다행이 아닐까. 만약에 뭐 하나 삐끗해서 금리가 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자산시장 쪽으로 단기적으로 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나온 수치에 대해서 시장이 놀랄 정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채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향후에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시장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채널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경제 흐름이나 시장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채 문제만큼은 지금 상황을 당연히 좋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 또 수치가 나올 테니까요. 그 수치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